스펙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토크투데이 정호진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역사토크투데이 길라잡이 우리 김진혁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교수님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니 그냥 뭐 더운데 잘 지냈고요. 예. 최근에 뭐 책 새로 쓰는 게 좀 있어가지고 자료 정리하느냐고 좀 바빴습니다. 예. 예. 다음에 책 출간할 때쯤 한번 책 광고도 하시고 그래 주시면 감사하죠. 예. 네, 그런 시간 꼭 하루빨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 주제는 무엇인가요, 교수님? 최근에 제일 핫 이슈가 윤석열 대통령의 휴가거든요. 원래 뭐 지방으로 가려고 하다가 안 가고 자택에서 머물면서 그 휴가를 즐긴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 대통령의 휴가에 맞춰가지고 조선시대 국왕들도 휴가가 있었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함께 해볼까 합니다. 예, 그럼 8월 3일 역사토크투데이 세 번째 시간 대통령의 휴가와 조선시대 국왕의 휴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휴가 중에 있고 원래는 휴양지를 간다고 얘기가 나왔다가 지금 이제 사저에서 자택에서 휴가 중인데 뭐 소위 방콕 휴가죠.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방콕 휴가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그 선거위에 단 한 번도 쉬지 못했다. 너무 일을 많이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민들은 별로 신뢰할 것 같지 않은데. 국민들 신뢰와 달리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말 일을 많이 해서 업무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뭐 대통령 일이 많을 수 있죠. 근데 그렇다면 과연 조선시대 국왕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나? 많이 했다라는 얘기 있는데 도대체 한 업무량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국왕들이 뭐 일을 많이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국왕들은 하루에 평균 수면 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3시간에서 4시간이요? 예, 수험생보다 더 적은 거 아닙니까? 예, 수면 시간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굉장히 많이 일하고 쉬지도 못하셨다고 하는데 하루에 서너 시간씩 자고 일을 했는지는 잘 알 수 없는데 조선시대 국왕들 특히나 이제 성군이라고 불리는 뭐 세종과 정조 이런 분들은 잠잘 시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업무가 그렇게 많아요. 조선시대 국왕들한테 업무가 좀 집중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일단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공부부터 시작하고. 그렇죠. 공부.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간단하게 식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업무 보고를 당연히 받죠. 조선시대는 이제 6부처의 업무 보고를 받는데 이걸 윤대라고 하거든요. 이제 돌아가면서 한다. 최근에 이제 뭐 대통령이 업무 보고 받다가 어느 부처는 이제 뒤로 연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예전에 국왕들이 이렇게 뭐 한성부, 이조, 호조, 예조, 뭐 6조부터 시작해서 여러 기관들에 계속해서 요즘으로 치면 국장급들 업무 보고를 오전에 받습니다. 오전에 받고 또 오전 그 사이에서 또 한 주제, 국정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고요. 그리고 나서 점심 식사하고 그 뒤에 이제 지방으로 가는 고을 수령들, 그 수령들 임기가 3년이긴 하지만 수시로 교체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또 관료들 또 임기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임명장 주고받는 이 일도 하고 있고 그다음 다시 또 정책 논의하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정리하다가 다시 또 학습을 합니다. 다시 모여서 이제 정책과 관련된 또 여러 역사 이야기 공부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국방과 관련된 내용이고 또 왕의 경우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한양도성 전체 파수 보고를 또 받고 그와 관련해서 암호를 또 매일같이 내주어야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저녁 식사하고 다시 이제 모여서 신료들하고 주요 신료들과 모여서 또 정책 회의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밤에 다시 하고 공부 하루에 보통 3번에서 4번 정도 공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주가 되는 일은 끊임없는 학습과 토론, 대화 그리고 정책 결정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왕의 업무는 정말 엄청나죠. 그래서 만기칠람이라고 합니다. 10,000가지 일을 다 혼자 칠람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만큼 어려운 일이 국왕의 업무였죠. 그 교수님 말씀대로 하면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아예 일정표가 꽉 짜여져 있는 것처럼 지금 보이거든요. 꽉 짜여 있기도 하고 좀 뭐 약간 좀 더 이야기하자면은 또
후손을 낳아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왕의 어떤 그런 성생활 문제 예, 이런 예. 것들도 공식 업무예요. 아, 그래서 그것도 공식 업무예요. 예, 본인이 뭐 누구랑 관계를 맺고 싶다 이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당시에 이제 그 상궁들, 요 원로 상궁들이 임금의 이제 스케줄을 정해가지고 일정 맞춰서 또 후궁이라든가 왕비하고 또 잠자리까지 다 맞추기 때문에 왕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그것에 따라야 되는 그런 일까지 있으니까 굉장히 힘든 일이었죠. 예. 아니 그렇게 보면 조선시대 국왕들 같은 경우는 정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뭐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사적인 성생활까지도 짜여진 스케줄대로 했었으면 야 이건 너무 힘들다. 나 좀 놀고 싶다. 쉬고 싶다. 이런 유혹 굉장히 많았을 것 같거든요. 아, 인간인데 안 그렇겠습니까? 당연히 쉬고 싶어 하죠. 예, 예. 그리고 공부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조선시대 국왕들이 이제 공부하는 경연 예, 이런 거 예. 하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좀 쳤죠. 그래서 휴가를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대통령 같은 경우 여름 휴가 이렇게 거의 정해져서 가는데 조선시대 국왕들도 그런 스케줄이 정확히 글쎄 있었어요. 뭐 여름 휴가, 겨울 휴가 딱 이런 건 아니지만 사실은 뭐 여름에 당연히 왕들도 피서를 가죠. 아, 피서를 예, 갔었군요. 그럼요, 피서 가죠. 예. 그래서 좀 시원한 곳으로 피서를 가는데 뭐 강가로 가기도 하고 아니면 뭐 그 지금 가장 많이 피서를 가는 곳들 근교에서 예, 요즘 예. 세검정, 세검정, 예, 예, 종로에 있는 세검정. 그렇죠. 예, 예. 자음 바깥 그건 이제 성 바깥이니까 뭐 세검정으로 가기도 합니다만은 주로 이제 국왕들이 남한을 위해서 휴가를 간다. 그러면 신하들이 그걸 잘 받아주지 않잖아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그 사냥, 몸도 튼튼히 하고 또 휴가의 개념도 같이 해서 출유. 그러니까 출유요? 예, 이 유자가 이제 유의할 때 유자, 예, 뭐 예. 논다, 놀유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그 출유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예, 예. 예유성 행차를 해줘. 그런데 주로 이제 사냥을 많이 가기 때문에 예, 예. 가서 또 유엽이다. 그 사냥 유엽, 엽, 예. 예, 유엽이라고 하는 표현도 같이 쓰면서 했는데 조선시대 국왕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역시 휴가를 가는 것을 굉장히 즐겨 했었답니다. 예. 지금 조선시대 국왕들의 출유 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에 해당되는 내용은 또 어떤 내용이고 주로 어디로 좀 많이 갔습니까? 사냥을 많이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좀 그런 사냥할 수 있는 공간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냥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그 뭐 전국에 어디나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국왕들이 너무 멀리 가지 않으면서도 갈 수 있는 곳 주로 이제 파주라든가 파주요. 아니면 예. 적성, 장단, 연천 뭐 이 일대 거기는 이제 강도 있고 예, 예. 또 산도 있고 또 넓은 들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휴가를 갈 수 있는 요즘도 그 지역이 사실은 그 한반도의 가장 슬픈 현장인 DMZ가 있기 때문에 예, 그곳이 예. 관광지로 개발이 안 되지만 그러나 과거에는 조선시대 사대부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 한탄강, 임진강 이 일대로다가 엄청나게 유람을 많이 갔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 국왕들도 그런 출류 사냥 그 일대를 갖다가 그 지역으로 많이 가게 됐고 그 아랫부분에 또 이제 국왕 역대 국왕들의 묘소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또 살짝 묘소도 간다 핑계도 대면서 실제의 목적은 놀러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선조들을 뵙겠다라는 명분 삼아서 일단은 또 한쪽에서는 또 사냥을 즐기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같이 했던 거 보면 이게 공적인 내용과 사적인 내용이 합쳐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대통령 휴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개인의 휴가가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그 공적인 일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듯이 조선시대 국왕의 어떤 그 출류 행사, 즉 이제 휴가 행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사적인 것이 같이 결합돼 있다고 할 수 있죠. 방금 이제 사냥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조선시대 역대 국왕 중에 가장 많이 이 사냥을 나간 국왕은 어느 분이신가요? 단연코 1등은 태종입니다. 태종. 예, 태종 이방원. 예. 태종이 이제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원래 무반가문 출신이다. 그렇죠. 예, 아니, 태조 이성계의 아들 아닙니까? 원래 무반가문 출신이고 그래서 자기 말 잘 타고 활 잘 쏘고 그런데 이제 그 태종이 문과 합격자예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그 태조 이성계가 자기 아들이 문과에 합격했다고 해서 정말 너무너무 기뻐했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태종은 원래 이 사냥을 많이 하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태종 때 정말 수시로 사냥을 좀 나가서 여러 행사를 했었죠. 그 다음으로 많이 한 사람이 세조예요. 세조. 예. 세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냥을 굉장히 많이 나갔던 사람인데 태종과 세조 공통점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 형제들. 네, 그렇죠. 예, 그렇죠. 형제들 혹은 자신의 조카를 일단은 물리치고서 국왕 자리에 올랐고. 조선시대 국왕 중에서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가장 많이 형제들을 죽이고 가장 많이 친인척들을 죽이면서 권좌에 오른 사람이 바로 태종과 세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종과 세조가 어떤 무의 기반을 갖고 분명히 그 왕이 됐는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 태종, 세조 이 두 사람이 사냥을 많이 하게 된 것들이 자기들이 죽인 그런 원혼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를 이제 풀기 위해서 역으로다가 이제 자연으로 나가서 뭔가 자신들의 어떤 이런 감정들을 털어버리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태종과 세조 사이에 있었던 왕이 이제 세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세종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아버지를 따라서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끌려갔다라고 해야 될까? 아, 끌려갔다? 예. 가기 싫은데. 예. 그 세종 같은 경우가 몸이 좀 비대하고 좀 뚱뚱했어요. 뚱뚱해서 말을 잘 못 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말 타고 다니는 게 약간 좀 고역이었겠죠. 그런데 아버지 태종이 원체 사냥을 좋아하고 또 보니까 이게 아들이 또 이게 자꾸 비대해지고 하니까 너 살 빼야 돼, 다이어트 해야 돼, 뭐 이런 개념일 수 있는지 그 아들을 데리고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그 세종이 실제로 이제 세종대에 사냥을 많이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태종이 상왕으로 있는 동안에 그 4년 동안 집중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그 개인의 욕구에 의해서 나간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죠. 세종 같은 경우는 많이 사냥을 나갔지만 아버지 때문에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겠네요. 요즘도 뭐 휴가 갈 때 그 자식들한테 야 같이 휴가 가자 그러면 어렸을 때는 뭐 쫓아갔지만은 좀 나이가 들게 되면 아 저는 따로 갈래요 친구들이랑. 예, 저는 따로 있겠습니다. 집에 있을래요. 뭐 이런 경우가 있죠. 그 아버지하고 같이 가기 싫은 부모님하고 같이 가기 싫은 우리 친구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마 세종이 좀 가기 싫은데 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곤욕스러운 휴가를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이렇게 사냥 나가게 되면 지금도 사실은 대통령이 움직이게 되면 수행원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지난 7월이었나 보령의 머드 축제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바람에 그 일대 통제를 해서 그 머드 축제에 왔던 많은 시민들이 그 도로 차단해서 못 들어가고 등등해서 많이 좀 뭐 화를 내고 뭐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도 좀 공개됐었는데 사냥하게 되면 수용도 상당히 많을 거 아닙니까? 아유 당연하죠. 기본적으로 국왕의 행차인데 왕의 행차에 기본적으로 2,000명은 기본입니다. 2,000명이요? 예, 2,000명은 아주 기본적으로 가는 행차들인 거죠. 그러니까 뭐 궁녀 혹은 뭐 내시 이런 사람들 말고 국왕을 호위하는 호위 무사들이 기본적으로 한 2,000명 정도가 2,000명 정도?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규모죠.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가게 되면 그 사람들 먹는 식량, 그 사람들 뭐 이렇게 잠자리 할 텐트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말의 행차가 엄청난데 사냥은 더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냥을 가게 되면 치중꾼이라고 해서 치중꾼이요? 치가 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꽁이라는 게 그냥 이게 아니라 막 몰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막 몰게 되면 꽁이 이렇게 쫙 날아다니면 그 이제 활 쏘고 혹은 뭐 멧돼지 같은 것도 막 몰고 호랑이도 몰고 막 하는 그 몰이꾼을 갖다가 큰 틀에서 치중꾼이라고 하는데 치중꾼이 또 몇천 명이 동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몇천 명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기존 수행원과 치중꾼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그 국왕이 어느 지역에 행차를 가서 사냥을 나간다, 휴가를 간다고 하면은 그 도시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백성들의 한탄 소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와가지고 그렇죠. 무슨 민폐가 되는 민폐죠. 거죠. 무슨 뭐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 뭐 펼쳐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막 치중꾼 다 몰이하는데 임금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조선시대 국왕의 휴가 그 출류라고 하는 이 사냥이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백성들은 원하지 않는
그런 행사였을 수 있죠. 예. 아니 그런 의미에서도 그렇고 신하들이 사실은 그 국왕의 그런 사냥, 추류에 대해서 반대를 좀 했을 것 같은데요. 어땠을까요? 아니 당연히 반대를 많이 했죠. 그 임금이 골박갓을 떠나가지고 가게 되면 정책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사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임금의 업무 중에 하나가 재판이에요. 재판. 재판이요. 예. 예. 조선 전체에서 조선이 삼심제도로 운영이 되는데 거기에 무슨 뭐 살인 사건이라든가 무슨 뭐 안 좋은 역모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중에서 뭐 노비가 주인을 때린다던가 예. 혹은 뭐 아들이 아버지에게 협박을 가한다던가 이런 일이 뭐 조선시대라고 없었겠습니까? 이제 이런 사건들과 관련해서 수시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일들을 다 국왕만이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예. 아니, 왕이 휴가를 가서 있게 되면 백성들에게 고통도 주죠. 국정 업무도 제대로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관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관료들이 당시에 교묘한 법을 만들었어요. 어떤 법인가요? 어떤 법을 만들었느냐. 국왕의 출루 행사를 예. 1년에 예. 2차례 이상 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연 2회? 연 2회.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하계 휴가, 동계 휴가 이렇게 가게 하듯이 정해놨네요. 딱 정해놓은 예, 거죠. 예. 딱 정해놨는데 이제 국왕이 예. 요즘 이런 표현 쓰면 이게 지금 스픽스 방송이 고품격 방송이라 예. 저속한 표현 쓸 수 없는데 국왕들이 대부분 그것을 개무시. 어겼군요. 어겼죠. 무시했구나 그냥. 특히나 이제 태종 같은 경우가 그런 그 출루 행사를 갖다가 이제 계속하면서 우기면서 이제 행사를 많이 했고요. 또 이제 핑계도 많이 댑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핑계를 어떤 댈까요? 핑계를 댔냐? 내가 이 사냥하는 게 나를 위한 게 아니다. 지금 이 종묘 대제도 지내야 되고 사직 대제도 지내야 될 때 그때 이 고기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내가 이 백성들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내가 고기 잡아서 내 손으로 직접 내 손으로 잡겠다. 잡아서 이거 그 제사에 올리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그런 그 해명 뭐 이런 걸 가지고 핑계를 가지고 이제 사냥을 나갔던 것이 당시 태종 같은 경우였죠. 아니 근데 이렇게 보면 앞서도 이제 태종, 세조 가장 많이 지금 추류를 나갔고 사냥을 나갔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 제가 오대산 상원사를 갔더니 그 지금 세조와 얽힌 그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상원사에 그 고양이상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계곡에서 세조가 모욕을 하다가 문수보살을 만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오대산이면 한양, 서울에서 오대산까지는 지금 200km가 넘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먼 거리인데 정말 그렇게 멀리까지 갔었는가? 갔었습니다. 2,000명, 3,000명 거느리고. 와. 예. 그 뭐 세조와 관련된 이야기가 좀 많이 있잖아요. 나중에 뭐 세조가 피부병에 걸렸다더라. 뭐 요즘 뭐 그런 이야기가 설화가 있어요. 그 세조의 그 아들이 의경세자인데 일찍 죽었죠. 그 의경세자가 이제 뭐 꿈에 막 이상한 꿈을 꾸고 막 죽고 그런 거에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세조가 이제 뭐 잘못돼 죽었는데 꿈에 단종이 나타나갖고 세조 몸에 침을 뱉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침을 맞고 나서부터 세조가 피부병이 심해졌고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세조가 그 치유를 하기 위해서 강원도 오대산 물이 얼마나 맑습니까? 그런 데 가서 목욕을 하면 피부병이 낫는다더라 라는 이제 이야기를 듣고 사실은 실제로다가 그 상원사 일대까지 갔던 거죠. 가서 거기서 이제 계곡에서 이제 옷을 벗고 목욕을 하는데 어떤 아이가 와가지고 이렇게 막 몸을 이제 이렇게 닦아주니까 너는 누구냐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는 이 나라의 왕이다 그랬더니 그 어린 동자가 나는 문수보살이다 뭐 이랬다는 거죠. 이런 이제 설화가 있는데 또 그 전각 안에 들어갔더니 세조 주기로 자객들이 이제 들어가 있었는데 고양이가 못 들어가게 계속 물고 막아갖고 대신 무사를 들여보냈더니 자객들이 있었더라 라고 해서 고양이상도 만들어졌는데 이런 설화들이 실제 그 내용 자체는 사실이 아닐 수 있겠지만 세조가 오대산에 간 건 사실이고요. 오대산 간 건 사실이고요. 대관령도 넘어서
강릉까지도 갔었습니다. 강릉까지요? 그럼요. 예, 강릉까지도 갔었고요. 세조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국왕들 대부분이 만약에 사냥을 나간다고 한다면은 뭐 기껏 해봐야 파주, 연천 이 여기까지인데 세조는 좀 광범위하게 아주 강릉까지도 올라가서 오늘날로 치면 이제 낙산사까지. 예, 그 일대까지 갔고 특히나 이제 세조는 다른 국왕들에 비해서 이런 그 휴가를 좀 독특하게 했어요. 주로 절을 많이 다녔습니다. 아, 절을 많이 다니셨군요. 예, 그 아마도 본인이 이제 단종도 죽이고 또 단종 죽이는 과정에서 뭐 사육신 뭐 많이 알려져 있겠지만 이런 신하들을 많이 이 죽임으로써 국왕이 돼서 아마도 그런 자신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부처님한테 잘못을 빌려고 했는지 주로 이제 사찰들을 많이 다니게 됐고 그런 사찰들 다닌 기록들이 다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예. 그 지금 태종, 세조 이 추리 행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사실 뭐 본인의 일단은 쉼도 있어야 되고 또 본인이 뭐 사냥하고 싶은 욕구도 풀고 때로는 뭐 치료도 하고 이랬습니다만 오로지 그냥 향락을 위해서 뭐 그렇게 해서 그 이런 휴가를 추류를 보낸 사람이 아마 그 국왕이 연산군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연산군의 추류 행사는 대단히 독특했을 것 같습니다. 아유, 연산은 뭐 상상 이상이죠. 상상 이상인가요? 그 연산대 기록 보면 말이죠. 연산은 아주 독특한 피서를 해요. 독특한 피서는 이 나가기 전에 궁중 안에서도. 예, 그럼 어떻게? 어떤 피서냐면 이 대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대나무로다가 이렇게 그 의자 넓은 뭐라고 할까? 책상 그 탁자 뭐 이런 걸 좀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서 본인이 이렇게 누워 있게 만듭니다. 근데 그 밑에 뱀을 잔뜩 넣어놔요. 뱀을요? 예. 그래서 아니, 뱀을 왜 넣죠? 뱀이 이렇게 쫙 올라오면 갑자기 긴장해 갖고 더위가 사라진다. 아니 뭐 공포 영화 보면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면 조선 시대에는 공포 영화가 없으니까 본인이 공포 체험을 한 건가 연산군은? 뭐 그런 거죠 실제로다가. 예. 진짜 그 연산군 일기 기록에 남아 있어요. 예. 그런데 뭐 이런 것들이 보면 이제 딱 이 사람 진짜 엽기적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들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엽기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조선시대 국왕들 같은 경우가 이런 사냥 같은 걸 하기 위해서 그 일대를 갖다가 이렇게 봉금시킨다고 보통 하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막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백성들한테 굉장히 피해를 주는 일들이죠. 근데 연산은 너무 심했어요. 너무 심해가지고 연산이 주로 이제 가서 놀았던 지역이 한강가를 중심으로 많이 놀았거든요. 한강가 중심. 예, 한강가. 그래서 여기 그 홍대 옆에 망원동이라고 있어요. 그럼요. 요즘에 핫하죠. 그래. 그 망원동에 망원정이라는 정자를 지어놓고 그 강을 내려다보면서 주로 놀았죠. 그런데 이거는 그래도 가까운 곳이니까 괜찮았는데 조금 좀 멀리 좀 나간 곳이 오늘로 치게 되면은 광진구 쪽. 광진구요. 그러니까 워커힐 호텔 있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팔당댐 일대까지 그 일대 전체가 다 연산군의 놀이터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대를 연산이 이제 수시로 갔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백리요? 예, 백리를 전체를 갖다가 어느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게 봉금 지역으로 묶어놔 가지고 자기가 가서 놀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심리가 4km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죠. 백리면 40km거든요. 40km. 그러면 거의 그 지금으로 따지면 그때 당시는 한양이었지만 사대문 안보다 훨씬 넘게 거의 지금 서울 전체를 다 그냥 아예 그 봉쇄를 했다고 봐도 그렇죠. 무방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한강 일대 그 일대 전체를 봉금 지역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은 뭐 그 성수동 그리고 그 광진구 일대부터 시작해서 팔당댐에서 남양주 일대까지 팔당역부터 그 위까지 전체가 다 아름다운 경관 일대는 다 집들도 다 철거시켜 버리고 아니 살고 있는 백성들이 있을 텐데 다 철거시킨 거죠. 철거를요? 네, 다 철거시켜서 본인이 이제 노는 유의 공간으로 만들어냈고 북쪽으로 치게 되면은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파주 적성 그리고 장단 요즘 뭐 장단콩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유명하죠. 유명하죠. 그 장단 일대 전체
많이들 안 가보셨을 텐데, 아니 갈 수도 사실은 없어요. 그 민통선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군대 생활을 그 일대에서 해가지고 그 이제 임진강가에 있는 적벽들, 지금은 이제 그 적벽이 유네스코의 세계 지질유산 이렇게 예. 등재가 돼 있는데 정말 환상적으로 아름답습니다. 그 일대가 예. 강가 모래바다고. 그 일대가 아마도 남북 관계가 좋아지고 그 지역이 개방되면 세계 최고 수준의 그런 관광 자원이 될 거라고 제가 늘 확신하고 있는데 그 일대 전체를 다 봉금지역으로 묶어놨어요. 와.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경기 북부 지역, 예, 그러니까 의정부서부터 시작해서 그 연천 일대까지 예. 그 전체를 다 민가를 이전시키고 그 속에서 본인이 이제 사냥하고 놀고 하는 지역으로. 그런데 야. 거기에 더해서 이 연산 같은 경우는 기녀들을 많이 데리고 다녔잖아요. 그렇죠. 흥청. 그렇죠. 다른 국왕들은 이 사냥에 집중하고 좀 쉬고 술 한잔 먹고 뭐 이런 거에 집중을 했지 가서 엽기적인 행각 하기 위해서 기생들을 데리고 다니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런데 연산 같은 경우는 이제 흥청이라고 불리는 그 기녀들을 몇백 명씩 데리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은 그 기녀 한 명당 말 한 필이 있어야 되고 그걸 말 잡아주는 견마잡이 같이 가야 되고 그러면 이 인원만 하더라도 근 1000여 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녀들을 또 수발해야 되고 기녀들 또 뭐 그 여러 가지 의상부터 시작해서 술자리 만들어주고 그래서 가다가 그냥 길에서 세워가지고 뭐 거기서 난잡한 행동을 했다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 연산군의 행동은 정말 올바르지 않았던 게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연산군의 이 추류 행사가 엽기적이고 진짜 그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악행과 기행이 있었다면 연산에 이어서 왕이 된 중종은 이 추류 행사를 아예 못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 그러지 않았나요? 안 했을 것 같은데 막 눈치 보이고 막 이래가지고. 인간이잖아요. 네. 인간인데 사실 이게 중종은 연산의 친동생이거든요. 친동생이. 근데 성격이 많이 좀 달라요. 그래서 연산 같은 경우가 아주 좀 뭐 악행을 많이 한다면 중종은 좀 차분하게 공부하는 스타일이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종도 좀 나가고 싶잖아요. 그죠? 뭐 인간이니까. 예, 나가고 싶은데 그래서 나가는 명분을 어떻게 잡았느냐? 역대 선대왕의 묘소 참배 이런 걸로 잡았죠. 그 이제 개성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재릉이라고 하는 왕릉이 있어요. 재릉이 태조 이성계의 첫 번째 왕비였던 그 신의왕후 한씨의 그 묘소입니다. 근데 그 재릉 옆에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있어요. 요즘으로 치면 박연폭포. 박연폭포. 송도 삼절이라고 불리는 박연폭포가 있는데 박연폭포를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연산이 박연폭포에 가서 너무 많이 노는 거야. 연산이. 그러니까 박연폭포 가는 거 되게 싫어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하 가지 마시옵소서 맞습니다. 이랬을 것 같은데요. 연산군이 그렇게 이제 폐주라고 하죠. 폐주. 폐해진 군주. 폐주 연산이 그렇게 박연폭포 가서 많이 놀았는데 이거 올바른 거 아니다. 안 됩니다.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종이 아니야. 나는 거기 가서 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역대 고적을 보고 싶은 거야. 이 박연폭포가 그 개성의 수도에서도 되게 중요한 데인데 나는 그 개성이라고 하는 고려의 수도 그리고 그 고려의 유적을 보고 싶은 거야. 라고 막 우겨가지고 끝내 그렇죠. 결국은 끝내 중종도 추류 행사를 했다. 그럼요. 그 중종도 이제 연산만큼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연산은 뭐 이렇게 그 주로 사냥보다는 놀기 위한 정말 술 마시고 기녀들하고 같이 놀기 위한 그런 이제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출류를 행사를 했고 나머지 국왕들은 이제 사장을 많이 했는데 중종은 그만큼은 안 했지만은 그래도 이런 고적을 보기 위한 뭐 이런 명분을 가지고 중종도 역시 1년에 한두 차례씩은 계속 다녔었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국왕들이 사냥을 핑계로 추류 행사를 많이 하긴 했는데 이러한 행차 말고 다른 또 핑계를 대고 추류 행사 뭐 놀러 가는 경우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온천욕이죠, 온천욕. 온천이요? 예, 온천욕. 그러니까 온천욕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좀 풀리잖아요. 예, 아주 좋은 온천. 요즘은 뭐 글쎄 저도 온천 가본 지 꽤 오래됐는데 조선시대 국왕들의 제일
원하는 휴가가 온천욕이에요. 첫 번째 뭐 여름 휴가 바캉스처럼 네. 온천 딱 온천이죠. 그거네요. 뜨거운 여름에도 온천 가서 또 있으면 그게 역으로 더 시원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온천은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또 피로도 풀고 또 특히나 이제 피부병 같은 거를 많이 막아줍니다. 조선시대 국왕들이 피부병이 많아요. 왜 피부병이 많냐면은 옷을 많이 껴입고 있잖아요. 한여름에도 껴입어야 되니까 벗을 수도 없고 소통이 잘 안 되고 또 우리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분들이 이해가 좀 안 가시겠지만 국왕들이 잘 안 씻어요. 왜요? 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 안 씻냐면 임금의 몸에 손을 대는 건 불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이렇게 씻는 것 자체가 그 불경이고 그래서 얼굴 뭐 이런 정도만 닦고 가급적 잘 안 씻다 보니까 몸에 때가 많이 끼게 되고 저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또 사실은. 이게 이제 옷을 많이 껴입다 보니까 통풍이 안 되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피부병이 자주 생기게 됐고 그럼 그 피부병 치료를 위해서 주로 온천을 가는데 역대 국왕들이 가장 많이 간 온천이 온양온천이에요. 온양온천 지금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온양온천 그렇죠. 그래서 온양에 온양 행궁이 따로 있죠. 그래서 이제 국왕을 전담하기 위해서 온양에 행궁이 따로 있죠.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황제들이 가장 많이 출루 행사가 그 온천 행사입니다. 그래서 서안에 가면 화청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황제의 전용 온천이 있어요. 그 유명한 당나라 현종하고 양귀비가 옛날 거기서 온천욕 하면서 놀았다는 그 화청지. 그 화청지하고 성격이 똑같은 곳이 사실은 이제 온양 온천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이제 강원도에 가면 이천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대략 금강산 옆쪽인데 그 이천에도 역시 온천이 있었고요. 이 온천을 못 가는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국왕은 이천에서 물을 받아다가 온천 쓰기도 했죠. 현종 같은 사람들. 그 금강산에서 물을 가지고 와서. 그런데 이제 주로 온양의 온천에 가게 되면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규모로 가게 되죠. 아마 역대 국왕들 중에 온양에 가서 온천욕 하지 않은 국왕은 거의 없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온양이라고 하는 것은 국왕들의 휴가에 아주 그냥 기본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갈 때마다 역시 또 대규모 인원이 또 가야 되는 거고 온양온천에 가서 에피소드가 제일 많았던 사람은 사도세자. 사도세자. 사도세자 같은 경우도 왕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영조실록 기록을 보면 약간 500여 명 정도의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이제 막 그런 큰 대치타를 불면서 온양에 내려갔었다. 근데 이제 온천욕도 하면서 거기서 그 활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국왕들이 온천욕 가서 좀 쉬고 또 국정 운영도 생각하고 자기 건강도 회복하고 이런 부분은 크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과도한 사냥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약간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선시대 관료들 같은 경우는 추리 행사와 관련된 인식이 그닥 좋지 않았을 것 같은데 좀 어땠습니까? 당연히 안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출루 행사를 1년에 2번으로 제한하는 법도 만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생각은 이 군주가 덕을 가지고 베풀어야 된다. 그래서 어질 인자, 덕덕자, 인덕으로 우리 그 사람이 인덕이 있어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 인덕이 가장 요구되는 것이 군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출루 행사를 하게 되면 그 인덕을 제대로 펼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가게 되면 갔을 때 병사들이 갔던 군사들이 임금을 호위하고 왔다고 해가지고 고을에 가갖고 막 닭도 잡아먹고 소도 잡고 막 이러면 백성들이 어떻게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도 없는 일들이고 다들 이제 막 그런 과정에서 이제 기분이 업된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술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군주의 출루 행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임금들한테 나가지 마라라고 끊임없이 조언을 하고 또 임금이 나간다고 하면 전국에서 상소가 올라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그런 사대부들의 상소나 관료들의 반대 이런 것들을 무릅쓰고
그런 출류 행사를 좀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하도 반대가 좀 심하게 되다 보니까 예. 편법을 이제 또 동원을 또 하게 되는 거죠. 어떤 편법을 또? 편법은 이제 어떤 편법이냐면 아예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사냥하지 않는다. 사냥은 안 한다. 이제 출류를 통해서 사냥하지 않는다. 주로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예. 나타나는 방식들인데요. 이제는 그러면 아예 강무라고 해서 강무요. 예. 예, 강자가 이제 뭐 강의하다 뭐 이런 건데 그 강무 혹은 열무, 열무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먹는 열무가 아니라 열무김치가 바로 아니고 예. 군사들을 사열하는 거다. 예, 그래서 예. 대규모 거꾸로 이제는 군대를 동원하는 거예요. 군대를 데리고 가가지고 어느 특정 지역에 가서 군사훈련을 시키는 군사훈련. 거죠. 예, 예, 군사훈련. 그걸 열무 행사 혹은 강무 행사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대략 뭐 한 일주일 정도 혹은 뭐 8일, 열흘 뭐 이런 식으로 잡아서 그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겠다. 자, 신하들한테 나는 나 개인을 위해서 사냥하러 가는 거 아니야. 지금 이 조선의 군대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훈련시키고 국왕인 내가 직접 훈련시키려고 가는 거야. 라고 해서 대규모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거기서 막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을 시키는데 자기는 훈련시키고 자기는 나가서 따로 니들은 좀 훈련하고 있어. 나 나가서 사냥 좀 하고 올게. 사냥 끝나고 잡은 고기로 다 또 술 한잔 먹고 그렇죠. 이제 이런 예. 변형된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임진왜란 전후로 약간의 이 지금 국왕들의 출유 행사가 좀 바뀌었다 패턴이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 임난 이전까지는 주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유 행사가 이제 사냥 중심으로 하는 행사들이고 이제 그 뒤로는 사냥이라고 하는 것을 빼고 예, 이제 예. 아예 그 군대 훈련의 어떤 모습들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살짝 바꾸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간들이 이렇게 그 더 멀리 저 뭐 이렇게 임진강가 이렇게까지는 가지 못하고 예, 예. 주로 이제 가려고 했던 곳들이 이제 서울 외곽. 서울 외곽.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광진구 중심의 요 일대 그리고 예, 특히나 이제 한강 백사장. 한강 백사장. 예. 군사훈련하기에는 한강 백사장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전 그 군사훈련이라는 것이 글쎄 그 기마전 혹시 해보셨나요? 아니 저는 여학생들이라 안 해봤습니다. 안 했겠지만 이제 기마전은. 기마전 예. 하면 양쪽으로 나눠 갖고 대장 뭐 이 머리띠를 뺏는다든가 뭐 예, 맞습니다. 모자 벗기는 이 거. 모자 벗기는 거. 운동회 때 했었죠. 그렇죠. 어렸을 운동회 때. 예. 그런 비스듬하게 양쪽으로 나눠 가지고 이제 대장 깃발 뺏는 예, 이런 예.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훈련시키고 강가에 모래사장에 텐트 쳐놓고 있으면 바람 시원하고 그렇죠. 좋잖아요. 예, 예. 그러면 뭐 편하게 이렇게 술도 한잔 하고 놀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임난 이후에는 이제 쭉 나타나게 됐던 거죠. 어찌 본다면 일단은 국왕의 출유 행사를 핑계로 해서 군사들 같은 경우는 단합대회 비슷하게 하고 국왕과 또 측근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같이 또 놀고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일들이 같이 겸해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예, 볼 수 예. 있죠. 예. 예. 그 일단은 조선시대 때 국왕들도 휴가를 갔었고 연 2회에 제한됐지만 이거를 무시하고 일단은 휴가를 좀 자주 갔었다. 특히 그 태종, 세조 같은 경우는 사냥을 많이 했었던 그리고 연산군은 뭐 우리가 상상 이상의 엽기적인 그런 출유 행사를 많이 했다. 이렇게 좀 확인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일단은 열심히 일하면 쉬어야죠. 그거는 뭐 지극히 당연한 부분인 것 같고 그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을 보더라도 휴가들은 많이들 가셨던 것 같아요. 늘 빠지지 않고 가셨던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 보니까 약간 윤석열 대통령의 휴가에서 좀 하나 독특한 부분은 보통 대통령들이 휴가를 갈 때마다 휴가지에서 읽을 책 도서 목록을 사실은 좀 공개를 좀 늘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그렇게 해서 때에 따라서는 그 소개된 도서가 베스트셀러가 되는 경우도 많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도서 목록 공개를 안 해서 이건 무슨 의미인가 이런 또 생각도 들었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다가 아마 예. 근래에 들어서 휴가지에서 읽을 책 공개를 안 한 것 같아요. 예. 전 개인적으로 2020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휴가지에서 읽을 책으로 해서 제 책을 선정을 했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예, 그래서 몰라봤습니다, 교수님. 리더라면 정조처럼이라고 예.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래서 교보문고에서 한 3주간 연속 1위 하고 했었는데 저는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책이 어떤 책일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진짜 그렇죠? 궁금했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대통령의 휴가지에서 읽을 책이 사실상 어찌 보면 사회적 메시지가 되고 또 이 또한 하나의 또 정치 행위잖아요. 그렇죠. 예, 예. 2020년에 이제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던 시점이었는데 그때 이제 추천됐던 책이 4권이 있었어요. 보통 이제 대통령들이 늘 4권씩 추천을 보통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원래 홍범도 장군이 묘소가 이제 예. 그 이렇게 우즈베키스탄에서 돌아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안 돌아오고 그 다음에 돌아왔었는데 그래서 홍범도 장군 평전을 추천하시고 제 책 리더라면 정도처럼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뭐 그 책도 이렇게 추천했었는데 사실은 대통령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역대 대통령 추천 도서 중에 제일 많이 된 분이 유시민 작가 책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유시민 작가 책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권 정도 추천이 됐어요. 와, 예, 많이 대단하죠. 추천됐네요. 예. 근데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책을 추천을 안 하는 걸 보고 저뿐만이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역시 공부를 좀 안 하는 분 아닌가. 또 진짜 휴가지에서 예. 책 같은 거 좀 안 보고 그냥 사람들하고 술 마시려고 그러나 라는 뭐 이야기도 좀 했었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휴가에서 보낼 책은 추천 안 했다 하더라도 그럼 가을이 돼서 독서의 계절이 올 때 독서의 계절에 맞춰서 책을 추천해 주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교수님 말씀 딱 들으니까 그 얘기가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모든 독서가는 리더는 아니지만 리더는 독서가다. 그런 말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독서가는 좀 아니신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결론을 좀 내리게 됐습니다. 예, 이제 거의 저희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진 않았는데요. 오늘 그 대통령의 휴가와 조선시대 국왕의 휴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 교수님 마무리 말씀 겸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휴가와 관련돼서 뭐 한 말씀 하신다면. 글쎄 뭐 제 이야기보다는 더 좋은 정치 연구소의 정호진 소장님께서 해주시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예.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 이 휴가라고 하는 것이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냥 다 폐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 예. 다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 국왕들도 핑계를 대고 쉬러 가긴 하지만 그 다음에 국정을 논의하기 위해서 좋은 관료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서 그 안에서 함께 사냥하고 함께 공동체 문화를 또 만들어내고 또 몸을 부딪히면서 활동하다 보면 서로 간에 더 돈독한 정도 생기고 그러면은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서로 간의 교감이 더 형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휴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같이 가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 휴가 기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 일과 관련된 건 다 버리고 산책하고 영화 보신다고만 하셨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더 나은 지금 뭐 인사 문제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인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혹은 국가 정책과 관련된 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자신들이 실수했던 정책들 뭐 만 5세 지금 초등학교 입학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면적인 고민을 좀 휴가 기간에 하시는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라고 한때 되게 유명했던 CF의 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통령이든 누구든 열심히 일했으면 쉬어야 되는 건 마땅히 맞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무게, 많은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의 이 휴가 기간을 또 예의주시하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거창한 국정 운영에 대한 뭔가의 큰 비전을 고민하시기보다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경제 문제, 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문제,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대통령을 많이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왜 대통령을 걱정하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진단하고 찾아보는 게 이번 휴가에 윤석열 대통령이 좀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그 역사 토크 투데이 3번째 시간으로 대통령의 휴가와 조선시대 국왕의 휴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음 주에 어떤 핫한 이슈로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올지 기대해 주십시오. 예, 지금까지 한신대학교 김준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